바다 한가운데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9월의 카리브해, 평범한 어선처럼 보이던 12m짜리 목선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죠. 미군 드론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곧이어 전투기가 급강하하더니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죠. 그리고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마약 밀수범이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사망했어요.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그것도 의회 승인도 없이, 선전포고도 없이 한밤중에 조용히 시작된 비공식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이 새로운 전쟁은 우리가 알던 마약과의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적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전장은 지도를 벗어나 있었죠. 도대체 왜 미국은, 그리고 왜 트럼프는 카리브해에서 이런 그림자 전쟁을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숨겨진 전쟁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일) 미 해군에서 카리브해에서 작은 목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 어부들이 흔히 쓰는 형태의 배였죠. 하지만 마약 밀수업자들도 똑같은 배를 사용하거든요. 보통이라면 미국은 해안 경비대를 보내 배를 정선시키고 수색했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고도 없이,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폭파시켜버렸어요. 2주 뒤에는 또 다른 배가 같은 방식으로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됐죠. 도널드 트럼프는 이 공격들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약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독극물을 밀반입하는 모든 테러범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강력한 발언이었죠. 문제는 이 공격들이 잘못된 곳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 마약 생산의 대부분은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마약들은 대부분 육로나 태평양 항로를 통해 밀반입됩니다. 카리브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로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카리브해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까? 10월이 되자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목표가 드러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카리브해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졌죠. 기자들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건좌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이 이 지역으로 배치됐고 CIA는 베네수엘라 국내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했어요. 베네수엘라와 마약 조직들에 대한 이번 조치는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시작해서 베네수엘라라는 주권 국가와의 본격적인 군사 충돌로 확대시킬 수 있었을까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범위를 넓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판을 뒤엎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분석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끝이 보이지 않는 영구 전쟁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트럼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마약 조직들의 힘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건 사실이니까요. 현대적 형태의 마약 카르텔이 처음 등장한 건 1970년대였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인물이 주도했죠. 그는 카리브해 항로를 이용해 코카인을 밀수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에스코바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갱단들을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통합했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불어났죠. 1980년대 중반 메데인 카르텔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코카인의 약 82%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고용한 무장병력들은 콜롬비아 전역에서 피해 숙청을 벌였어요. 당시 기자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입니다. 매 3시간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죠. 오토바이를 탄 암살단들이 카르텔의 명령을 받아 범죄를 저지릅니다. 메데인 카르텔의 세력이 너무 막강해지자 콜롬비아 정부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했죠. 법 집행 요원들을 파견했고
군사 고문단도 보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처음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대 공공의 적은 바로 만연한 약물 남용이라고 선언했죠. 하지만 군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한 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였습니다. 레이건은 소위 군사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무장 병력과 무기를 콜롬비아에 제공했어요. 미 해군에게는 마약 밀수선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전쟁이 아니었어요. 메데인 카르텔은 침략해오는 적국 군대가 아니라 범죄자 집단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군대가 마음대로 총을 쏠 수 없다는 겁니다. 군대는 정보 수집과 추적을 도왔지만 실제로 카르텔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재판에 세우는 건 법 집행기관의 몫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메데인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에스코바르는 1993년 콜롬비아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됐죠. 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확대됐어요. 이후 대통령들도 군사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이어갔습니다. 조지 H.W. 부시는 1989년에 파나마를 침공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파나마 지도자가 마약 밀거래 혐의로 기소됐다는 거였죠. 빌 클린턴은 콜롬비아 정부와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군부가 멕시코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전략들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줬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조직범죄 전문가인 윌 프리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미국이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이 조직들이 얼마나 더 강력해졌을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력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크게 줄였나요? 급격히 감소시켰나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코카인과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5년간 꾸준히 증가했어요. 더 심각한 건 펜타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펜타닐 과다 복용 사망자가 거의 7만 7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죠. 이런 엄청난 수요가 있는 한 카르텔들은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메데인 카르텔이 무너진 뒤에는 칼리 카르텔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콜롬비아 조직들은 멕시코의 범죄 집단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고 이들은 더욱 치명적인 카르텔로 진화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이들을 강력하게 단속하자 카르텔들은 더 많은 작은 조직들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오늘날 이 카르텔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범죄 네트워크와도 협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해요. 이 정도 자금력이면 공무원들을 매수하기에 충분하죠. 탐지를 피하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인신매매나 불법 야생동물 거래 같은 다른 범죄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프리먼은 말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강력한 조직입니다. 수요가 계속 존재하고 공급도 충분하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황을 통제하는 것뿐이에요.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내놓았습니다. 수요를 줄이거나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게 아니었어요. 카르텔들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카르텔들과 전쟁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에 청중들은 황홀했죠. 이 상황은 정말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CIA가 베네수엘라 국내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승인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각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는지입니다. 우파 성향의 매거들은 이걸 독재자에 대한 최대 압박 전술로 강조하는 반면 좌파 성향 매체들은 정권 교체 의도와 전례 없는 군사행동의 위험성을 비판하고 있죠. 트럼프는 8개의 범죄 조직을 겨냥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멕시코 카르텔들이었고 베네수엘라의 트렌데 아라과라는 갱단도 포함됐어요. 트렌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 교도소에서 시작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카르텔 때 로스 솔레스라는 집단도 있었는데 이건 베네수엘라 군대 내부의 범죄 네트워크예요. 트럼프는 이들을 외국 테러 조직 또는 특별 지정 글로벌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이전에 주로 사용하던 분류였죠.
한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이제 이들은 공식적으로 ISIS와 같은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하지만 이런 지정이 군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조치는 주로 미국 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거였어요. 카르텔들을 기소하고 제재할 수 있게 됐고, 그들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도 타깃이 될 수 있었죠. 카르텔을 위해 돈 세탁을 하는 사업체든, 카르텔 간부와 거래하는 회사든, 심지어 카르텔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이민자든, 이 조치로 인해 매우 광범위한 사람들을 겨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리브해에 해군 함대를 파견했고, 트렌드 아라과를 위해 마약을 운반했다고 의심되는 배들을 공격할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살해된 사람들은 무력 충돌에 참여한 불법 전투원이었고, 이 공격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약이 미국인들을 죽이고 있고, 그 마약을 카르텔들이 밀수하고 있으니 카르텔은 전쟁의 적군이라는 논리였어요. 트럼프는 카르텔들을 전쟁 상대로 규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트럼프는 마약과의 전쟁을 실제 법적 전쟁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걸까요? 헌법을 보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습니다. 의회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군사력 사용 승인도 통과시키지 않았고요. 트럼프는 헌법 제2조를 근거로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규정하거든요. 오바마, 트럼프의 첫 임기, 그리고 바이든도 이 조항을 이용해 일부 군사 작전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모호한 이 주장을 트럼프는 더욱 확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누구를 죽이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과거의 그런 공격들은 적대적인 정부의 구성원이나 군대, 반군 세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범죄자들을 죽이고 있어요. 법학 교수이자 전직 군 변호사인 제프리 콘은 말합니다. 여기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카르텔의 목표는 미국인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알카에다나 ISIS를 적대적 전투원으로 간주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인을 죽이는 걸 목표로 삼았고 조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니까요. 속옷 폭탄 테러범 파룩 압둘무탈렙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런던발 비행기에 탑승해서 폭발을 시도했죠. 알카에다 지도부의 직접적인 명령을 따른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트렌드 아라과가 조직원들에게 치명적인 마약을 미국으로 밀수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들도 전투원이 되는 걸까요? 콘 교수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이건 그 개념이 진화된 게 아닙니다. 마약을 파는 사람들은 고객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고객이 살아있어야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트럼프는 이 사람들이 정말 트렌드 아라과를 위해 일했다는 증거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공격들로 최소한 한 명의 어부가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콘 교수의 말이죠. 그런데 진실은 이겁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권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그걸 계속 실행할 겁니다. 실제로 의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의 선박 공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 공화당이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의회가 트럼프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막지도 않기로 결정한 거죠. 10월에 트럼프는 더 많은 군함과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드론, 잠수함, 그리고 약 9,800명의 병력이 이 지역으로 파견됐어요. 그리고 군대가 더 많은 선박을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트렌드 아라과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는 달랐어요. 마두로가 이 갱단을 묵인할 수는 있지만 직접 통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였죠. 하지만 트렌드 아라과를 마두로와 연결시킴으로써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국가가 자국 영토가 비국가 적대 세력에 의해 이용되는 걸 막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때 우리는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들어갔죠. 이건 매우 빠르게 베네수엘라와의 전면주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왜 그걸 원할까요?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정권 아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자마자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범죄율은 급증했고
매년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마두로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죠. 선거를 조작하고 군부와 엘리트층을 뇌물로 포섭해서 살아남았거든요. 트럼프가 마두로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마두로를 미국 내 수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주민 문제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마두로에게 압력을 가해서 일부를 다시 받아들이게 만들 수도 있겠죠. 많은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엄청난 석유 매장량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상당한 지분을 미국에 제안했을 때 트럼프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거절했어요. 이건 트럼프에게 더 개인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2019년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쿠데타 시도를 지원했지만 실패했죠. 결국 그에게는 큰 굴욕이었습니다. 마두로는 권력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부 내 장군들과 다른 고위 인사들이 그를 계속 지지했거든요. 트럼프가 이번에는 성공하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또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영향이 크죠. 루비오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를 라틴 아메리카에 남은 세계의 독재 국가로 봅니다. 그는 마두로를 축출할 수 있다면 다음은 쿠바가 무너질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미 이 지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미사일 공격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 영토 침공보다 약한 수단으로는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이 정권은 자국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정보 조직과 강력한 통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죠. 군 내부에서는 철저한 감시와 충성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앞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과연 미군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는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던 대통령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10신분의 9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알카에다와 연관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상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죠. 이후 대통령들은 이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서 20년 동안 수십 개국에서 전투를 벌이는 걸 정당화했습니다. 그건 미국을 지치게 만들었고 일부 추산에 따르면 약 4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9조 달러를 썼습니다. 중동을 폭격하느라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뭘 얻었습니까? 도처에 시신들만 쌓였을 뿐이에요. 우리 국민들까지 포함해서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겁니다. 개입도 없을 거예요. 전쟁은 없습니다. 제 외교적 수완이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카르텔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도 테러와의 전쟁보다 훨씬 더 적은 제약 속에서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승인을 요청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아마 전쟁 선포를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오는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범죄 용의자들을 직접 사살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을 겨냥했던 권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대상이죠. 멕시코 카르텔들은 미국으로 밀수되는 대부분의 마약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과거부터 그들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왔죠. 실제로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군이 멕시코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 권한이 단순히 카르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르텔과 협력하는 범죄 조직들 혹은 트럼프가 미국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어떤 집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언제까지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런 전쟁이 사실상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위치도 명확하지 않은 카르텔들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죠. 그들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전쟁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다만 그건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범죄 조직을 이유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범죄 문제가 있으니 이제부터 군사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결정 뒤에는 거대한 인간적 대가가 따릅니다. 군사력 사용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회는 대통령의 전쟁 선포 권한에 반드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지금의 행보는 그 제한이 사라질 때 어떤 위험이 현실이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이 새로운 전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조차 없다는 거죠. 대통령 혼자서 전쟁을 시작하고 확대하고 언제까지든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권력의 균형,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묻는 문제죠. 과연 한 사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대상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찾아오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폭발음 하나가 전 세계를 흔드는 전쟁의 서막이 되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선전포고 없는 전쟁, 승인 없는 공격,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트럼프가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전쟁을 원하는 걸까요?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 시작되고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며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는 전쟁을 말입니다. 역사는 늘 같은 교훈을 남겼죠. 제한 없는 권력은 결국 남용되고 끝없는 전쟁은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 트럼프의 카르텔 전쟁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마주하게 되는 날,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누가,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